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윤창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카이스트 교학과정에 초청해 주셔서 굉장히 영광이다라고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증권사 리서치센터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었느냐를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크게 증권사 리서치센터는 업무가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제 탑다운이라고 하고 해서 거시경제라든가 아니면 채권시장, 아니면 대체투자 분석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주식시장, 이러한 쪽을 이제 분석하는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텀업이라고 해서 기업 분석 부조,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개별 종목을 분석하는 쪽이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여의도 증권사 리서치센터에서 주로 탑다운 쪽, 매크로 쪽을 좀 분석을 했었던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었고요. 작년부터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를 맡게 됐습니다. 오늘 이러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일단은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내용을 좀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아마 1시간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아마 1시간을 제가 넘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경제라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굉장히 친숙하다 보니까 야,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사실 경제라는 건 신문을 봐도 언론을 봐도 최근에 지식 공유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을 봐도 워낙 많이 해자가 되고 있고 사회과학은 정답이 없죠. 예, 1 더하기 1이 자연과학처럼 2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3이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야, 어떤 얘기를 말씀드려야 될까라고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 주장을 뭔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어떤 경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저희는 이제 금융시장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좀 가져오는지, 결국 리서치센터가 자산가격을 예측하기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자산가격을 어떻게 갖추고 들어오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해서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크게 두 가지 파트로 진행을 할 거예요. 첫 번째로는 경제의 기초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이제 금융시장으로 어떻게 가지고 들어오느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건데, 크게 한 세 가지, 네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시간이 되면 네 가지까지 말씀을 드릴 거고, 안 되면 그냥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뭐를 말씀을 드릴 거냐면, 제가 바라보고 있는, 정답은 없죠. 예, 정답은 없는데, 제가 바라보고 있는 앞으로 글로벌 경제가 좀 어떻게 바뀔 거냐, 이러한 가운데 금융시장은 좀 어떻게 환경이 전개가 될 거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사실 제가 두 번째 파트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음 주에요. 다음 주에 저희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의 대표 애널리스트인 박석중 팀장이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좀 더 자세하게 1시간의 과정을 아마 충실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저는 두 번째 파트에서는 그거의 밑바탕, 기초가 되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파트를 좀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 파트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로는 실물 경제하고 소위 말하는 금융시장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 서로 미러 이미지, 거울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요. 저는 어찌됐건 간에 매크로 경제 현상을 분석하는 사람이었었죠. 근데 이걸 결국은 자산 가격으로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결국 경제를 소위 말하는 자산 가격으로 어떻게 가지고 들어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요. 우리가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금융 시스템 위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사실 작년에 2월, 3월 달에 글로벌 공중보건 충격이 발생하고 나서 자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요동을 쳤었죠. 한국의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1,400포인트까지 빠지고 외환시장의 환율도 급등을 하고 이러한 이슈들이 벌어졌었는데 소위 말하는 시스템 위험이 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시스템 위험하고 거시경제 정책하고 좀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건이 된다라고 하면 제가 외환시장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한국은 외환시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아시다시피 이제 수출 경제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환율이 굉장히 중요하고 요즘 또 해외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시죠. 사학게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환율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건이 되면 환율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시간이 안 될 것 같으면 그 부분은 좀 스킵을 하고 끝내도록 하고 두 번째 내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과거에 여의도의 이코노미스트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코노미스트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GDP를 잘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경제 데이터는 크게 유량과 저량이라고 구분이 돼 있죠. 유량은 뭐냐면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 경제에 흐르는 양을 측정을 한 거고요. 저량은
말 그대로 특정한 시점에서 뭔가 경제 데이터를 측정을 한 거죠. 대표적으로 유량 데이터가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경제 성장률, 우리가 국민소득 항등식이라고 하죠. 이거의 증분입니다. GDP를 대표적으로 유량 데이터라고 하고요. 저량 데이터는 어떤 것들이 있죠? 현재 시점에서 어떤 자산, 현재 시점에서 부채, 이러한 것들을 대표적으로 저량 데이터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요 GDP라는 거, 이걸 가지고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가 좋다, 안 좋다 할 때는 항상 이 GDP 가지고 얘기를 하죠. 특정한 기간 동안 생산된 부가가치의 총합이 작년도보다 얼마나 늘었느냐, 줄었느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GDP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특정한 기간, 칼렌더 기준으로 끊으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죠. 요 특정한 기간 동안 생산된 부가가치의 총합입니다. 근데 이 GDP는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측정을 해요. 어디서 측정을 하느냐? 첫 번째, 생산 측에서도 집계를 합니다. 그리고 생산활동에 종사하고 나면 분배가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지출을 통해서도 집계를 합니다. 그래서 요 특정한 기간 동안 생산 측, 분배 측, 지출 측에서 집계한 GDP가 서로 같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GDP 삼면 등가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먼저 생산 측에서 집계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생산적으로 산업 분류를 하면 어떻게 되죠? 보통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요즘에 이제 4차 산업 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생산 측에서 산업을 분류를 하죠. 1차 산업은 뭡니까? 농림, 수산업, 축산업, 이런 것들을 우리가 1차 산업이라고 하고요. 2차 산업은 뭐죠? 제조업이죠. 제알을 만드는 산업입니다. 그 다음에 3차 산업은 뭐죠?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입니다. 우리가 서비스업이라고 하죠. 건설업은, 제조업은 아파트를 만드니까 2차 산업에 들어가고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3차 산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4차 산업도 하도죠. 지식공유 산업을 4차 산업이라고 하는데, 어찌됐건 간에 산업별로 이렇게 특정한 기간 동안 생산된 부가가치의 총합을 합치면은 생산 측 GDP가 됩니다. 근데 생산을 하고 난 다음에는 경제활동의 그 다음에 뭡니까? 분배죠. 근데 경제의 주체는 크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가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정부가 있는 거죠. 가게가 생산활동에 종사해가지고 가게의 몫으로 떨어지는 게 뭐죠? 우리가 고상한 말로 얘기를 하면 피용자 보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그냥 임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생산활동에 종사해갖고 가게가 받는 거죠. 그 다음에 기업도 기업 몫이 있겠죠. 기업이 영위활동, 영업활동을 통해 갖고 떨어지는 몫이 뭐냐면 결국 영업잉여입니다. 기업의 돈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감가상각 일부 재투자를 해줘야 되는 감가상각은 빼줘야 되는 거고요. 정부한테 떨어지는 몫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생산물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부도 경제활동에 참여를 해서 생산활동에 참여를 하죠. 거기서 떨어지는 걸 순생산물세라고 하고요. 통상 부가가치세에서 보조금 정도를 빼준 걸 분배 측 GDP다라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도 이제 집계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분배 활동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지출로 넘어가게 되죠. 가게가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임금화 잡고 뭐라 하죠? 소비를 하는 거죠. 기업이 하는 게 뭐죠? 계속적으로 영업활동을 유지를 하려고 그러려면 투자를 해야 되죠. 인베스트먼트죠. 그 다음에 정부가 하는 게 뭐죠? 세금 걷어갖고 하는 게 이제 정부 지출이죠. 우리는 사실 이 지출 측의 GDP에 굉장히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소비가 좋아져서 경제가 좋아진다. 투자가 좋아져서 경제가 좋아진다. 아니면 정부 지출이 늘어나서 경제가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제 폐쇄 경제일 때 이렇죠. 만약에 개방 경제이다. 양국 간에 교역이 자유롭다라고 하면 내가 생산했는데 내가 다 쓰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죠, 대표적으로? 수출이죠. 이건 생산은 했습니다. 근데 내가 쓰지 않은 거죠. 지출 측에서요. 반면에 내가 생산하지 않았는데 내가 쓰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죠? 수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지출식 GDP에 굉장히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출식 GDP 관점에서 조금 더 얘기를 풀어볼게요. 잘 안 지워지는데요. 이게 쓰다가 보면 굉장히 지저분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열심히 한번 지워보고 해보겠습니다. 이제 시각을 좀 좁혀서 지출 측면에서 GDP를 한번 다시 적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GDP는 우리가 그냥 통상 Y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 GDP는 지출 측에서 보면 소비, 컨섬션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가게가 쓰는 거요. 그 다음에 투자, 주로 기업이 지출하는 거죠. 기업이 지출하는 거고,
영어 문자로 그냥 I라고 쓰겠습니다. 이건 이제 C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쓰는 거 있죠. 정부 지출이 있습니다. Government Spending, 예, G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정부 입장에서 이제 세금을 걷어가지고 하는 거니까 세금은 뺄게요. 텍스. 그리고 또 뭐가 들어왔느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생산했는데, 예, 내가 쓰지 않는 수출, 엑스포트라고 하겠습니다. 수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입은 내가 생산하지 않았는데 내가 썼으니까 빼겠습니다. 임포트, M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소비가 잘 돼서 경제가 좋다. 수출이 잘 돼서, 투자가 잘 돼서 경제가 좋다. 정부가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정부 지출을 늘려서 경제가 좋다. 아니면 감세를 내줘서 경제가 좋다. 아니면 수출이 잘 돼서 경제가 좋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국민소득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실물 경제입니다. 근데 이걸 한번 좀 바꿔보겠습니다. 어떻게 바꿔보겠냐면요. 요거 제가 영어로 밑에다 붙였었는데 이걸 한번 바꿔볼게요. 저쪽에 수출하고 수입을 다 빼고 나머지는 다 넘겨보겠습니다. X-M만 남고 나머지는 넘겨보겠습니다. 이건 항등식이기 때문에 3equal을 붙여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Y 빼기 C 빼기 I 더하기 T 마이너스 G가 됩니다. 예, 요거 냅두고요. 저쪽으로 다 넘긴 거예요. 넘어가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죠. 예, 마이너스죠.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예. 아까 쟤는 실물 경제였는데 이렇게 바꿔보면요. 어떻게 이름이 바뀌느냐. 예를 들어서 폐쇄 경제면 X-M, 수출하고 수입은 빵일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건 뭐죠? 나의 소득입니다. 사실은요. 예. 소득에서 소비를 빼면 뭐죠? 가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요. 내 소득에서 소비를 덜어내고 하면 저축이죠.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 세이빙, S가 되는 거예요. S equal I equal,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민간의 순저축이라고 이름을 붙여. 예, 넷저축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건 뭐라고 하죠? T-G. 잘 아시는 개념입니다. 얘가 얘보다 많으면 뭐죠, 정부가? 곳간이 튼튼하죠. 세금은 많이 들어와 있고 세출은 상대적으로 적고요. 반면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세금보다 쓰는 게 더 많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부의 순저축 혹은 다른 말로 통상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재정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부가 들어오면요. 그렇죠. 예. 이러면 재정이 흑자예요. 이러면 재정이 적자인 거죠. 예. 그 다음에 폐쇄 경제에서 개방 경제로 가보겠습니다. X-N까지 들어와요. 이건 뭐죠, 우리가? 순수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수출에서 수입을 뺀 거니까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경상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경상수지가 이게 다는 아니죠. 더 큰 개념인데요. 그래서 결국 경상수지는 민간의 순저축 더하기 정부 순저축 이걸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국내 순저축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국내 순저축은 경상수지인 대외 순저축하고 이퀄이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 여기만 얘기를 하더라도 실물경제 같았었죠. 소비가 어떻고 투자가 어떻고 이랬었지 않습니까? 갑자기 저축, 수지, 예. 금융시장으로 내려온 느낌이 이제는 좀 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물경제하고 금융시장을 미러 이미지와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난 다음에 조금 더 가볼게요. 예,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싹 지우고요. 예를 들어서 X-M 첫 번째 경상수지 대외 순저축 순수출이 마이너스인 국가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 X-M이 플러스인 국가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마이너스다. 경상수지가 마이너스다. 대외 순저축이 마이너스다라는 건 이건 항등식이기 때문에 결국 국내 순저축이 마이너스겠죠. 예. 민간의 순저축이 마이너스 혹은 정부의 순저축이 마이너스 아니면 둘 다 마이너스겠죠. 만약에 이게 플러스이면은 이 마이너스가 더 클 거고 이게 플러스이면 이 마이너스가 더 클 거고요. 그러면 이제 식이 형성이 되겠죠. 즉 이게 마이너스라는 건 국내 순저축이 마이너스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특정한 기간 동안입니다. 예. 근데 이 마이너스가 쌓이면 결국 뭐가 되는 거죠? 유량이 쌓이면 뭐가 되죠? 저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가 계속 누적되는 국가는 부채 국가가 되는 겁니다. 예. 반면에 X-M 플러스가 계속 흑자가 누적되는 국가는 뭐가 되냐면 저축 국가가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전 세계 모든 국가에 X-M을 다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될까요? 이거는 0에 가깝게 되겠죠. 쉽게 얘기하면 어느 국가의 수출은 어느 국가의 수입이니까요. 다 더하면 0이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마이너스인 국가도 있고 플러스인 국가도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2008년에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굉장히 많이 회자됐던 단어가 뭐가 있냐면요. 이런 단어가 있었어요. 글로벌 임밸런스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글로벌 불균형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글로벌 불균형이라고 했고요. 뭐냐? 선진국가, 신흥국 간의 불균형, 혹은 미국과 중국 간의 불균형, 아니면은 유럽에서는 PIIGS죠. 재정 취약국가 독일 간의 불균형,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냐면요. 금융위기 전에 우린 잘 아시다시피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선진국은요, 닷컴 버블 붕괴 이후에 2000년대 초반에 기준금리를 굉장히 많이 낮추고 빚을 통해 갖고 마구 쓰는 국가였어요. 소비하는 국가였어요. 걔네들은 뭐였냐면 지네들이 세상에 내놓는 물건 수출하는 것보다 수입하는 게 더 많았어요. 마이너스 국가였었다라는 거죠.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죠? 바로 미국이 있었습니다. 예. 반면에 여기에 물건 되는 애들이 누구였었죠? 예, 제가 좀 이따가 두 번째 주제에서 말씀을 드릴 거겠지만 결국 대표적으로 신흥국이었어요. 중국이 2001년에 WTO에 등장을 하고 나서, 가입을 하고 나서 싼 인건비를 바탕으로 글로벌 밸류체인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분화가 되기 시작을 했죠. 국제분화파 때문에. 중국이 글로벌 공장 역할을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예, 크게 왔었을 때 이제 신흥국이었었다라는 거죠. 유럽은 어땠었느냐? 대표적으로 독일이 유럽의 생산국이죠. 수출국입니다. 반면에 유럽에 우리가 2011년, 12년 채무위기라고 했던 재정 취약국들, PIIGS라고 얘기를 했었죠.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수출보다 수입이 많았던 대표적인 부채국가였었다라는 겁니다. 예.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글로벌 임밸런스라고 했어요. 왜? 합치면 다 0인데, 다 합치면 모든 국가를. 근데 어느 국가들은 계속 마이너스, 어느 국가들은 계속 플러스였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임밸런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얘기가 나온 김에 미국 가지고 조금 더 얘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금융위기 전에, 지금도 물론 이게 마이너스인 국가입니다. GDP로 굳이 스케일을 조정하기 위해서 나눠보면, 또 이걸 전체 GDP로 나눠보면요. 미국은 GDP 대비 경상적자가 거의 마이너스 6%인 국가였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6%라면 다 나누면요. 이쪽이나 이쪽도 마이너스여야 된다는 거죠. 합쳐가지고요. 어디가 더 훨씬 마이너스였느냐. 금융위기 이전에는 미국이 재정이 굉장히 적자는 아니었었죠. 민간 경제는 괜찮았으니까요. 근데 그 민간 경제가 뭐 때문에 괜찮았느냐? 예, 가행부채 때문에 그랬었다라는 거죠. 이쪽이 굉장히 마이너스였었습니다. 예. 이 마이너스가 누적돼가지고 계속 누적돼갖고 결국 뭐가 왔었던 거죠? 가계부채 문제, 모기지 사태가 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가 쌓여가지고 금융위기가 터졌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로 인해서 경제가 망가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수는 안 들어옵니다. 근데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정부 지출을 늘려야 돼요. 세금은 없는데 정부 지출을 늘리면 뭘 해야 되죠? 결국 또 부채로 조달을 해야 됩니다. 뭐죠? 채권, 국채라는 걸 찍어야 돼요. 그래서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100%까지 갔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결국 민간의 부채 위기가 정부의 부채 위기, 채무 위기로 넘어왔었던 거죠. 그래서 2011년 8월에 미국도 S&P가 국가 신용 등급을 최고 등급에서 강등을 했었던 거죠. 예.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실물 경제에서 결국 금융시장으로 이렇게 넘어왔었고요. 우리가 뭔가 금융시장을 이해를 하려고 그러려면 앞서 말씀드렸던 소비가 좋네, 투자가 좋네, 수출이 좋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한번 바꿔가지고 이 돈, 금융시장이라는 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한국의 가계 금융부채 2,000조가 됩니다. 예, 굉장히 많죠. 근데 자산은 얼마일까요? 예, 한국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실물 자산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계 금융 자산은 얼마 안 되겠지. 실제로 저희 주머니에 지금 자산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가계 금융 부채에만 굉장히 경각심이 불거져 있는데 실제로 한국의 가계 금융 자산은 얼마 정도 되냐면 4,000조가 넘습니다. 예. 뭐가 이렇게 많어?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 저도 없어요. 예, 근데 지금 학원을 마치고 나중에 취업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취업하면 월급 받겠죠. 제일 먼저 뛰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국민연금입니다. 물론 제가 안 내고 예, 기업에서 반을 내줘요. 예.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각종 건강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뜯기게 되죠. 예.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지금 800조가 넘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식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코스피가 시가총액이 2,000조가 넘었고요. 코스닥이 최근에 천스닥이라고 하죠. 예, 400조가 넘었습니다. 두 개 합치면 한 2,500조 정도 되는데 그거의 구성이 예, 가계, 외국인, 예, 그다음에 기관 투자가 뭐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예, 자산 운용 뭐 이런 쪽이에요. 그것만 해도 얼마냐? 가계가 들고 있는 게 3분의 1이 넘습니다. 예, 이렇듯 많다라는 거죠, 실제로요. 문제는 뭐냐면 자산은 부자에 집중돼 있고요. 부채는 빈자에 집중돼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가계는 한계 소비 성향, 부자는요. 평균 소비 성향이 낮습니까? 높습니까? 부자는요. 낮죠. 예. 근데 빈자는 어떻습니까? 높죠. 없어서 못 쓰는 거죠. 주면 다 쓸 수 있는데요. 예. 이게 이제 양극화가 문제인 거죠. 결국 빈자에서 부자, 부자에서 빈자. 거를 일부 세금을 뜯어가지고 정부가 소득을 재분배해갖고 빈자를 높여주게 되면 어찌됐건 간에 전체적으로 소비는 커질 거야. 그러면 경제가 성장할 거야. 이런 것들 때문에 나오는 게 이제 소득주도 성장 이런 얘기들입니다. 근데 어찌됐건 간에 우리나라의 가계는 저축자가 맞다라는 거죠. 그럼 기업은 어떨까요? 기업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차입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한국의 지금 대기업들 차입자인가요? 아니요. 사내 유보금이 800조, 900조, 1000조에 육박을 합니다.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물론 기업들이 유보를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미래 어떤 산업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위기가 왔었을 때 예, 방법하기로 유보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너무 많이 쌓아놨다라는 거죠. 실제로 투자도 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맨날 이 기업들의 이 쌓여있는 재원들을 결국 가계로 돌리기 위해서 투자로 돌리기 위해서 정부가 맨날 고심하고 있죠. 뭐 지난 박근혜 정부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초이노믹스라고 한참 떠들었습니다. 최경환 예, 경제부총리가 떠들었던. 그리고 요즘 뭐 스튜어드십 코드, 예, 배당, 주주하는 정책 다 그러한 것들이 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한국은 저축자가 맞다라는 거죠. 예,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사실 이게 아까 전에 S였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뭐죠? I였습니다. 예, 사실 이 저축과 투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자산 가격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뭘까요? 금리죠, 금리. 예, 금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더 크다. 그럼 어떻게 되죠? 투자 때문에 자금의 수요가 생기는 거고요. 저축 때문에 자금의 공급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금리는 떨어져야 되겠죠. 예. 반면에 얘가 많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 기본적으로 금리는 올라가야 되겠죠. 얘가 많다라는 건 뭐죠? 저축국이죠. 아까 전에 이게 플러스인 거죠. 예. 저축국은 기본적으로 금리가 낮습니다. 예. 낮고요. 반면에 어떻습니까? 부채국가는 저축보다 자금의 수요가 높기 때문에 금리가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물론 우리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금리를 결정하는 건 피셔 방정식. 예, 결국 실질금리 더하기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다라고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죠. 심플하게 보면 예, 자금이 가부족이냐 아니면 자금이 잉여가 넘쳐나느냐 여기에 따라서 사실 금리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일례로 말이 나온 김에 미국하고 한번 독일을 비교를 해보면요. 얘들의 실질 성장률 물론 지금 미국이 독일보다 높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굉장히 미국이 독일보다 높지는 않아요. 예, 물가 독일보다 미국이 좀 높기는 합니다. 예, 근데 굉장히 높지는 않아요. 근데 미국의 10년물 금리는 얼마죠, 지금? 국채 10년물 금리는요? 1%한 중반 정도 됩니다. 독일은 얼마죠? 마이너스대예요. 왜 그러느냐? 얘는 아까처럼 말씀드린 대로 부채국가입니다. 여기는 어떠냐? 저축국가입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 금리가 떨어지고 있어? 물론 뭐 성장을 못해서, 예, 물가가 별로 안 올라가서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한국은 기본적으로 저축국가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또 같은 얘기인데요. 자금의 수요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뭐 IPO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채권 발행을 할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은 대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얘가 얘보다 많다라는 거죠. 그거를 다 감당할 수 있는 저축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국이 이 저축 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국내 걸 다 감당하고 나니까 국내 자금 수요를. 그럼 뭘 해야 되죠? 해외 투자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뭐 사학 개미 운동이나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한국의 해외 투자는 예, 어쩌면 이젠 당위적인 얘기예요. 예, 결국 한국은 저축국가가 됐기 때문에 예전에는 물건 팔기 위해서 물건을 조립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창안을 가지고 들어오는 부채국가였었지만 이제는 이 물건을 팔아갖고 성장을 잘했고 저축이 쌓였고 이 저축을 가지고 이제는 해외 투자를 하는 건 당위적인 문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였냐면 결국 실물경제하고 금융시장은 거울과 같다라는 거죠.
예. 여의도에서 이코노미스트라는 역할을 잘하려고 그러려면요. 아까 전에 그 위에 있던 실물 경제, GDP만 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해석을 해서는 안 돼요. 소비가 좋네, 투자가 좋네, 이 부분만 해석을 해서는 안 되고, 그걸 대바꿔가지고, 요렇게도 풀어서 이해를 해야지만, 그나마 조금 더 나은 이코노미스트, 뭐, 시장을 좀 더 설명할 수 있는 이코노미스트, 예, 정확하게 좀 이해하는 이코노미스트,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이걸로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찌됐건 간에 저희는 증권사 이코노미스트라는 사람들은 경제 현상을 가지고 자산 가격을 예측을 해야 돼요. 자산이라고 하면 크게 봤었을 때 주식하고 채권, 뭐 그거 말고도 여러 자산들이 있기는 있죠. 투자 자산들이 있는데, 예, 그러한 부분을 예측을 하기 위해서 결국 경제를 분석을 합니다. 저희와 달리 한국은행이나 대표적으로 뭐 KDI 이런 쪽은 저희하고 다르죠. 거기는 경제 분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한국의 경제, 글로벌 경제 현황을 파악해서 정책 입안을 하기 위해서, 정책 제안을 하기 위해서 경제를 분석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결국 투자자들한테 어떤 자산이 좋습니다. 예, 주가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금리가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채권을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저희는 경제 현상들을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경제를 자산 가격으로 어떻게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DCF 예, 얘기들을 많이 하죠. 예, 근데 자산 가격 예측 모형 하면 그걸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코스피 혹은 삼성전자의 주가를 예측을 하려고 그러려면 뭘 해야 되죠? 뭐 코스피라고 하면 한국의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이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 혹은 이 현금 흐름, 캐시플로를 우리가 현재 가치로 예, 할인을 해서 그래서 지금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 더 올라갈 것 같다, 올라가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이익이 올라가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겠죠. 아니면 미래의 이익을 땡겨오는 할인율이 떨어지게 되면 또 주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이익이나 이 할인율이 다 매크로 경제 현상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예, 결국 저희가 매크로를 보는 거예요. 참고로 채권은 어떻습니까? 채권은요, 여기는 고민 안 해도 되죠. 왜냐하면 채권은 발행하는 순간 이표가 결정이 납니다. 미래 캐시플로가 고정이 되죠. 예, 1년에 얼마짜리 채권, 몇 프로 주는 채권 이표를. 예, 그래서 채권은 뭐만 고민하면 되죠? 밑에를 고민하면 됩니다. 할인율을요. 예를 들어서 할인율이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는 거죠. 이런 거죠. 원래 이거 발행할 때 이 채권이 1년에 2% 이표를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금리가 1%가 됐어요. 그러면 유통시장에서 이 채권을 너도 나도 살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2% 밑에면요. 지금 시장 금리가. 그러면 이 채권 가격은 올라가는 거고요. 반대로 지금 시장에서 금리가 3%가 됐어요. 저거는 2%짜리 채권인데 그러면 저거 안 사겠죠. 예, 할인율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빠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뭐 주식뿐만 아니라 다른 대체자산도 결국 그 대체자산에서 나오는 캐시플로가 중요하죠. 그걸 현가로 할인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메인인데 분자인 이익, 분모인 할인율이 다 매크로 현상, 어떤 경제 현상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경제를 본다라는 거죠. 할인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어떤 할인율이 있냐면 무위험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가 있냐면 위험 프리미엄. 우리가 주관적 할인율이라고도 하는데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위험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이건 객관적 할인율, 이건 주관적 할인율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해요.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제가 있고요. 또 뭐 다른 사람이 있어요. 둘이 가게 되면 금리가 똑같습니까? 적용받는 금리가? 그렇지는 않죠. 일단은 시장에 뭐 예를 들어서 대출 금리가 CD 금리에 연동이 된다라고 하면 CD 지금 뭐 3개월짜리 대출이라고 하면 3개월짜리 금리는 있습니다. 근데 그 금리에 다 주나요? 그렇지는 않죠. 예. 다릅니다. 이 주관적 할인이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저 사람보다 소득 수준이 낮으면 저한테는 더 높은 대출 금리를 적용을 할 거고요. 저 사람은 저보다 더 낮은 대출 금리를 적용을 받을 거고요. 제가 저 사람보다 부채가 많으면 당연히 저한테는 이 사람이 예, 뛰어먹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높은 금리를 요구를 하겠죠. 대출 금리를요. 저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위험 프리미엄, 주관적 할인율이고요. 방금 아까 전에 CD 3개월물이 지금 얼마다 시장에서 그게 바로 객관적 할인율, 예, 무위험 수익률입니다.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무위험 자산을 뭐로 대용 변수로 쓰죠? 국채로 대용 변수로 쓰죠. 그나마 그래도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이
가장 망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눠집니다. 먼저 분자부터 설명을 드릴까요? 분모부터 설명을 드릴까요? 예. 분자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일단은 이 이익인, 이익하고 요거 다 매크로에 이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매크로 경제 현상들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뭐의 함수일까요? 심플하게 보면 경계 함수입니다. 경제가 좋아지면요,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겠죠. 소비 활동이 왕성해졌어요.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심플하게 보면요. 경제가 나빠지면요, 즉 경제가 나빠진다는 게 소비가 안 되거나 수출이 안 되거나 그렇게 되면 기업의 물건이 안 팔려서요, 미래 캐시플로가 악화돼서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 경기라는 건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뭐가 있냐면 구조적 요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순환적 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구조적 요인이 뭐고 순환적인 요인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시간이 지나면요, 아까 전에 우리가 경기를 얘기할 때는 결국 GDP를 얘기를 하게 되죠. 예. GDP는 증가합니다. 경제는요, 계속 커지니까요. 근데 예쁘게 증가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대꼬박꼬를 가지고 증가를 합니다. 소위 말하는 어떤 순환적인 요인 때문에 왔다 갔다 거려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증가를 할 거라는 겁니다. 아, 너무 그림이 안 예쁘네요. 예. 이렇게 증가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구조적 요인은 뭐냐면 이거의, 예, 장기 패스예요. 추세예요. 예. 그리고 이거의 기울기가 뭐냐면, 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잠재 성장률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구조적인 거죠. 이거는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요, 인구, 자본 스탁, 투자가 쌓이면 자본 스탁이 되는 거죠. 생산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즉, 인구가 빨리 증가하게 되면, 이건 자연 증가율이죠. 예,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게 되면 경제는 성장할 확률이 높고, 예, 이익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투자가 왕성해지면, 예, 구조적으로 경제는 더 많은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고, 예, 이익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인구나 자본 스탁이 그대로 있더라도 생산성이 올라가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구조적인 요인이에요. 이 기울기를, 장기 기울기를 결정하는 겁니다. 왜? 인구가 금방금방 바뀌나요? 자본 스탁이라는 게 쌓인 건데, 그동안 투자가 누적돼갖고 쌓인 건데, 그게 금방금방 바뀌나요? 생산성이 금방금방 바뀌나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장기적인 요인을 결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왔다 갔다 거리는 걸 뭐라고 하느냐? 빈스 사이클, 이제 순환적인 요인입니다. 이걸 결정하는 건 뭐냐면 재고 순환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재고 출하, 재고 순환 지표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예, 이게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뭔 얘기냐? 출하와 재고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물건이 굉장히 잘 팔려요. 반면에 재고는 별로 없어요. 그럼 뭘 해야 되죠, 기업은요? 생산을 해야 되죠, 적극적으로. 생산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을 채용해야 되죠. 고용시장이 좋아지죠. 소득이 증가하죠. 소비가 증가하죠. 또 물건이 잘 팔려요. 반면에 물건은 안 팔려요. 재고가 쌓이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감산을 해야 되죠. 예, 사람을 줄여야 되죠. 예, 소득이 줄어들죠. 소비가 줄어들죠. 이렇게 되면 올라갈 때고요. 이렇게 되면 떨어질 때죠. 예. 그래서 순환적인 요인하고 구조적 요인이 크게 경기 이익을 결정하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인구, 자본 스탁, 생산성은 굉장히 장기 투자를 할 때 중요한 거죠. 소위 말하는 투자의 타임 호라이즌이 긴 연기금, 뭐 공제, 예, 그런 사람들은 돈을 받아가지고 장기적으로 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지금 다들 뭐 모의 투자도 하신다라고 들었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순환적인 요인이 중요하겠죠. 단기 투자니까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출하 재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우리나라 통계청 가면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출하 데이터, 매월 데이터 나오고요. 매월 재고 데이터 나옵니다. 그거라도 비교를 해보는 수고를 좀 하시라는 거죠.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식은 기대 수익률이 경기 국면에 따라서 어디에서 제일 좋느냐? 어디서 제일 좋을까요? 우리가 보통 저점에서 추세까지 올라가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 회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추세에서 더 많이 가는 걸 뭐라고 하냐면 호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 고점을 찍고 내려올 때를 뭐라고 하냐면 후퇴라고 얘기를 해요. 후퇴 국면.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불황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은 기대 수익률이 어디서 가장 좋냐면 여기서 가장 높습니다. 예. 왜? 금융시장은 실물 경제를 선반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보의 집합체예요. 예. 그 다음이 어디냐면 여기겠죠.
그 다음에 어디냐? 여기고요. 제일 안 좋을 때가 여기입니다. 경제가 고점을 찍고 떨어질 때 가격은 훨씬 더 빨리 빠져요. 예, 그래서 지금 경제가 어디 있느냐, 어디 국면에 있느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걸 개별 산업 입장에서는 재고 순환 사이클 이걸로 비교를 하면 되고요. 전체 입장에서는 통계청에 가면 경기 종합지수, 경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 일일이 경제 데이터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걸 다 말씀드리게 되면 제가 오늘 1시간 내에 못합니다. 아마 예, 뭐 몇 시간 동안 할 수밖에 없는 얘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에를 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분모 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분모 먼저 무위험 수익률입니다. 아까 전에 무위험 수익률은 피처 방정식으로 생각을 하면 즉 명목금리죠. 국채금리는 뭐가 결정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실질금리 더하기 뭐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이게 이제 피셔 방정식이라는 거죠. 뭔가 채권을 투자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받는 이자는 적어도 물가 올라가는 거에다가 예, 경제가 성장하는 것만큼은 보장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의 함수이죠? 경기 함수예요. 경제가 좋아지면요. 자금의 공급보다 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에 실질금리가 올라가겠죠. 반면에 경제가 나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투자는 별로 안 이루어지고 반면에 자금의 공급이 있어서 떨어지겠죠. 예. 우리가 실질금리 마이너스 그 얘기가 뭐죠? 결국 명목금리에서 이게 넘어가지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넘어가서 예를 들어서 명목금리 빼기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실질금리죠. 지금 실질금리 마이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 예를 들어서 뭐 지금 1년짜리 금리 예, 0%대고요. 반면에 1년짜리 물가 예, 뭐 4% 5%고요. 그러니까 지금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찌됐건 간에 이것도 경기에 영향을 받게 되고요. 얘는 어디에 영향을 받겠습니까?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이것 역시나 경기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물가라는 건 올라가는 배경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수요인 때문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혹은 공급 요인 때문에 올라가는 요인이 있습니다. 수요 때문에 경제가 좋아져서 올라갈 때는 뭐 괜찮습니다. 주식시장도 괜찮아요. 근데 어떤 공급 충격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올라갈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70년대, 80년대 봤던 오일 쇼크, 1차, 2차 오일 쇼크. 그 다음에 최근에도 일부 있었죠. 올해 2, 4분기에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것들이 글로벌 밸류 체인이 붕괴되면서 반도체라든가 어떤 자동차의 예, 공급 차질 때문에, 부품 공급 차질 때문에 왔었던 것들. 그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가는 건 얘가 올라가는 건 얘가 올라가고요. 그럼 채권 시장은 안 좋고요. 주식 시장도 얘가 좋아져서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로 안 좋은 거죠. 예, 이럴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험 프리미엄은 뭐의 함수이냐라는 거죠. 위험 프리미엄은 제가 아까 전에 얼핏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성장성, 마찬가지로 경기, 그 다음에 건전성, 그 다음에 변동성의 함수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성장성은 뭐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소득 수준이 돈을 굉장히 잘 벌면요.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을 때 저한테 적용하는 주관적 할인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부채가 아니라 자산이 많으면 예, 그래서도 대출을 받으려고 뭐 대출이 좀 필요해갖고 받으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자산이 많기 때문에 저한테는 적용하는 금리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변동성은 뭐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좀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지만 삼성전자가 있고요. LG전자가 있습니다. 연간 둘이 1,200원을 벌어들여요. 이익이요. 똑같이. 근데 삼성전자는요. 짝수달, 홀수달 매달 100원씩 벌어갖고 12달 벌어갖고 1,200원을 벌어들여요. 반면에 LG전자는 짝수달은 200원 벌고요. 홀수달은 빵원 벌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뭐가 문제죠? LG전자의 이익의 벌러틀리티가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사람이라고 치면 예, 예를 들어서 저라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 예, 제가 여기에 있어야죠 항상. 저는 못 났으니까. 예, 제가 여기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정규직과 어떤 일용직 월급이 똑같더라도 수익의 변동성이 있으면 이 사람은 가상금리를 높게 적용받아야 되는 거죠. 리스크 프리미엄, 주관적 할인율을 높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기에 영향을 받아요. 예, 얘도 경기에 영향을 받죠. 사실은요. 근데 건전성은 이제 주로 채무와 관련된 얘기들일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런 것들의 벌러틀리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어떤 지표들로 좀 파악을 할래? 라고 보면, 여기는 아까 전에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 된다는 거였고요.
여기는 재고순환 지표를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였고요. 여기는 경기나 물가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였고요. 여기는 경기도 봐야 되고요. 자산 부채, 국가로 치면 대채무, 국가 부채, 재정 수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거고요. 또 해당 국가의 어떤 변동성 관련된 지표들, 예, 이 국가의 경제가 얼마나 변동성이 크냐, 아니면 뭐 주식시장에서는 빅스, V코스피 이런 대표적으로 옵션 시장에서 변동성 지표들이죠.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가 좋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얘는 올라가죠. 얘는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떨어지죠. 이거는 성장성의 역의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올라가는데, 얘도 올라가죠. 당연히 경제가 좋아지면요. 근데 얘가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올라가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주로 기업 분석부와 아까 전에 탑다운과 바텀업으로 나눠진다라고 했는데, 기업 분석부 개별 애널리스트는 주로 여기를 전망을 하죠. 근데 탑다운 애널리스트들은 주로 여기를 전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개별 기업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낼 때, 앞으로 3년치 이익을 추정을 해보니까 EPS가 얼마가 되고요. 예. 거기다가 어떤 목표 밸류에이션을 때리죠. 예. 뭐 PER, 주당 순이익 비율, 아니면은, 예. PBR, 주당 순자산 비율, 이런 것들을 배수를 때리죠. 근데 그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바로 이 할인율의 역의함수입니다. 예. 할인율의 역의함수예요. 예. 예를 들어서 할인율이 높으면 밸류에이션을 낮춰줘야 되고요. 예, 현재 할인율이 낮으면 밸류에이션을 높여줘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 부분은 주로 탑다운 영역에 해당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어떤 위기가 와가지고 주가가 빠지면 어디가 빠져서 빠질까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공중보건 충격 한번 되돌려 보겠습니다. 위기가 탁 왔어요. 주가가 막 급냉을 해요. 1400까지 빠져요. 당장 여기가 빠져서 빠질까요? 아니요. 그런 이유들은 다들 어디서 시작하냐면 이런 건전성 이슈예요. 저기도 물론 문제가 생기지만, 예, 막 이익 전망치가 퍽퍽 떨어지고 이러는 건 아니죠. 저는 이제 후행해서 떨어지는 거고요. 통상 그런 어떤 시스템 리스크를 가져오는 리스크들이 불거지는 걸 건전성 이슈죠. 야, 이 코로나 때문에 다 경제활동이 마비돼가지고 각 경제 유출이 다 죽을 것 같아. 예.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위험 프리미엄이 올라가요. 그래서 할인율이 올라가요. 그래서 주가가 빠집니다. 근데 다 빠졌는 줄 알지만 나중에 한 번 더 빠지죠. 왜 그렇습니까? 빠진 주가가 네거티브 웰스 이펙트를 가져옵니다. 즉, 부의 자산 효과를 가져오죠. 예. 내 지갑이 얼어붙어요. 내가 삼성전자 주식 들고 있었는데 주가가 그만큼 빠지니까 쓸 돈이 없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국 제가 못 써서 소비가 안 되니까 삼성전자에 나중에 분자인 이익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빠져요. 보통 주식시장이 올라갈 때는 어떻게 올라갑니까? 예. 당장 기업의 이익이 좋아져서요? 아니요. 여기를 떨어뜨려갖고 올리는 거죠. 작년에 공중보건 충격이 오다 보니까 뭘 낮췄습니까? 미국이 기준금리를 파격적으로 제로까지 다시 낮춰요. 한국도 기준금리를 연 0.5%까지 낮춰요. 그리고 또 뭘 하느냐? 이런 건전성 이슈에 대응해갖고 뭘 하죠?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을 직접 사주고 그랬어요. 회사채를요. 정부 채권뿐만 아니라요. 그래서 결국 할인율이 떨어집니다. 할인율이 떨어져서 보통 올라가죠. 이때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결국 정부나 중앙이 돈을 퍼와갖고 올라간 거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예. 근데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멈춰요. 왜요? PR이라는 거는 주가를 잘 아시겠지만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거죠. 주가는 올라가고 얘는 가만히 있고 얘가 올라가요. 한국은 기본적으로 주가 순이익 비율이 한 10배 정도 되는 시장인데, 예, 지금 막 올라왔어요. 어닝은 없는데 돈이 풀어갖고 할인율이 떨어져서 10배를 넘었어요. 11배. 비싸네 비싸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한 번 더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이 돈을 풀어갖고 올라간 주가가, 예, 경제를 살려야 되죠, 결국은. 삼성전자로 먹었으면 그걸 가지고 좀 팔아서 차익 실현해서 소비를 해야 되죠. 예.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중에? 경제가 좋아지는 거죠. 분자가 좋아지는 거죠. 이익이 좋아지는 거죠. 즉, 얘가 올라오고요. 얘는 다시 떨어지고요. 주가는 한 번 더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주가는 이렇게 또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느냐? 펀더멘탈 장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는 분자가 좋아져서 올라가는 거. 예.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이때를 금융시장의 사계에 비춰가지고 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때를 이제 여름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 이때를 가을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를 이제 겨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두 번째 파트에서도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매크로를 보는 이유, 증권사나 이런 쪽에서 매크로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 가격을 예측하기 위해서였는데 그 로직을 어떻게 가지고 들어오느냐, 이렇게 가지고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예. 물론 이게 딱 떼서 불가분의 관계에 딱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떤 경제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면 야, 이게 당장 어디부터 충격을 줘? 여기를 줘? 여기를 줘? 예. 대부분 여기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예. 여기를 줘? 여기를 줘? 여기를 줘? 어떻게 될 것 같아? 예. 그리고 어떤 경제 정책 대응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영향을 줘갖고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로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요 큰 그림을 항상 염두를 내두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에서도 또 강론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많은데 뭐 어떤 것들을 봐야 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말씀을 더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시간상 스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주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 위험과 거시경제 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본다라고 했습니다. 시스템 위험이 뭘까요? 우리가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하죠. 비체계적 위험은 뭐죠? 어떻게든 뭐 자산 배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체계적 위험은 뭐죠? 분산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냥 시스템 위험이 오게 되면 뭐 쉽게 생각하면 주가는 빠지고 금리는 급등해갖고 채권 가격도 폭락을 하고 뭐 실은국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되고 유출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환율은 폭등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스템 위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저는 좀 시스템 위험을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시스템 위험을 건전성 위험과 유동성 위험의 결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거에 대응해서 이런 시스템 위험이 최근에 금융위기 때 2008년에 있었고요. 뭐 작년에 공중보건 축격도 거의 시스템 위험에 가까웠고요. 이런 것들이 왔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거시경제 정책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세 번째 주제로는요. 제가 대차대표를 아마 크게 한번 그려볼게요. 밸런스 시트를요. 그려보겠습니다. 이거 그냥 제가 신한금융 투자에 다니니까 신한은행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상업은행은 자산이 있죠. 그 다음에 부채가 있습니다. 자본이 있죠. 뭐 자본금, 누적된 잉여금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은행의 부채는 뭐죠? 대표적으로 저희가 맡기는 거죠. 예, 예수금이 있고요, 예금이 있고요. 또 은행이 또 뭐랍니까? 은행도 채권 발행을 하죠. 은행채, 채권이 있을 거고요. 발행 있는 게. 또 일부 차입도 해옵니다. 예. 뭐 중앙은행을 통해 갖고 차입을 하는 것도 있고요. 다른 데서도 차입을 콜 차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자산을 운용을 하죠. 일단 예비적 동기에 있어서 현금도 일부 가지고 있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맡겼던 요구불예금 달라고 하면 바로 줘야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상업은행은 대부분 뭐죠? 얘가 이제 대출로 구성이 되죠. 가계대출, 기업대출, 뭐 PF대출 등등등 신용대출 이런 거일 겁니다. 투자은행은 뭐죠? 주로 이제 증권도 합니다. 예,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S&T라고 하죠. 세일즈 앤 트레이딩. 실제로 주식도 하고요. 채권도 하고요. 다양한 어떤 상품들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죠. 여기서 이제 건전성 위험이 뭐고 유동성 위험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례로 2008년 금융위기를 통해 갖고 한번 비유를 해가지고 설명을 해드려보겠습니다. 금융위기를요. 2008년 금융위기는 다들 잘 들어보셨겠지만 뭐 때문에 발생을 했죠? 미국의 모기 대출 문제 때문에 발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얘가 아니죠. 그때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당시에 미국의 닷컴 버블 붕괴 이후에 2000년대 초반에 기준금리를 1%까지 낮췄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중앙은행이 한참 끌고 갔죠. 그러면서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예, 대출을 받아가지고 소비도 하고요. 집도 사고요. 등등등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집값이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자금의 수요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금리도 올라가겠죠. 서서히. 근데 집값이 훨씬 더 빨리 올라가요. 금리보다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대출 받아갖고 집을 막 사기 시작을 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자금의 수요 때문에 금리는 계속 올라왔는데 집을 막 사기 시작하니까 주택을 마구 지었었죠. 근데 어느 순간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 이상 가격은 올라가기 어려워요.
근데 금리는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이 가격을 가지고 이 금리를 감당을 못 해요. 예. 나의 소득 가지고 내가 이 캐시플로우를 이 원리금을 감당을 못 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기 대출이 일단은 부실화가 되는 거죠. 예. 상업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해줬었던 것들이 부실화가 마구 됩니다. 투자은행은 뭘 했죠? 이 대출을, 모기 대출을 기초자산으로 뭘 했죠? 어떤 구조화 상품, MBS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모기 유동화증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각 어떤 대출의 풀들을 모아가지고 증권화를 시킨 거죠. 그래서 이걸 발행도 했었고요. 심지어 투자도 했었고요. 결국 2008년 금융위기는 어디서 출발했냐면 상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출을 했는 이 자산의 부실화, 투자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걸 기초자산으로 만든 상품에 투자를 하다가 이게 이제 거래가 안 되고 가격이 빠지니까 부실화가 생긴 거죠. 예. 이런 금융기관의 부실 위험, 자산의 부실 위험은 바로 건전성 위험입니다. 자산이 건전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건 시중에서 어떻게 표출이 되냐면요. 혹시 CDS 프리미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네, CDS 프리미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크레딧 디폴트 스왑 프리미엄이라고 해요. 예. 들어보셨나요? 이게 뭐냐면요. 어떤 은행이 채권을 발행을 했어요. 제가 이 채권에 투자를 했습니다. 뭐 2%만큼 받아야 되죠. 근데 만약에 저 은행이 망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죠? 나중에 채권이 만기가 되는데 만기 때 원금을 못 보장받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느냐? 장애에서 어떤 다른 사람을 만나가지고, 야, 내가 저 채권 투자해서 이자 받는데 일정 부분 니한테 수수료를 떼줄 테니까 만약에 저 은행이 망하게 되면 네가 원금을 대신 갚아줘. 이게 이제 부도 위험을 서로 거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신한은행이 발행한 이 은행 채권에 대해서 장애에서 CDS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요구하는 프리미엄이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자산의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요. 예. 근데 이걸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2008년 9월에 리만 브라더스라는 게 망하면서 금융위기가 왔었는데 2007년에 미국의 베어스턴스라든가 일부 저축은행들, 특히 모기 대출을 많이 했던 애들이 망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미국 은행들의 전반적인 CDS 프리미엄이 다 올라갔어요. 야, 미국 은행들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뭐 한국의 혹자들은 찻잔 속의 태풍이다. 괜찮다. 괜찮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까지만 가가지고 시스템 위험으로 가지는 않아요. 이게 결국 어디를 촉발을 해야 되냐면 유동성 위험을 촉발을 해야 돼요. 뭔 얘기냐? 못 믿겠어요. 얘네들의 북을. 자산을 못 믿겠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은행에 돈 맡겨놨던 고객들이 돈을 빼기 시작을 해요. 예,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뱅크런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언제 있었냐면 금융위기 이후에 제 기억에는 2011년, 12년, 10년, 11년 한국의 각종 지방의 저축은행들 문제였었어요. 걔네들이 뭐가 문제였었냐면 결국 걔네들의 대출 자산 중에서 상당 부분 PF, 예, 어떤 아파트를 짓는데 여기다 대출해 줬는 게 굉장히 많았었죠. 그럼 아파트 사업자들은 저축은행에서 돈을 땡겨갖고 짓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되죠? 분양을 해갖고 갚아야 되는데 다 미분양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저축은행들이 자산이 못 믿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은행은 9시에 문 여는데 그 전날부터 고객들이 가 있죠. 예금자 보호한도 5천만 원 이상은 보장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내 돈부터 받으려고요. 가 있는 거죠. 너도 나도 인출하러 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바로 유동성 위험이에요. 뱅크런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돈이 빠져나가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채권이 만기가 됐는데 얘가 채권을 통해 갖고 조달을 해갖고 자산을 운영을 했는 게 있는데 만기가 됐으면 롤오버를 해야 되죠. 대환을 해야 되죠. 근데 이것도 안 돼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가 줄어들어요. 그럼 뭔 일이 벌어집니까? 돈 빼나가면 이쪽에서 팔아갖고 줘야 되죠. 예. 가지고 있는 현금 갖고 다 대응이 안 된다. 이미 다 나갔다.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대출을 해소하거나 들고 있는 증권을 팔아야 돼요. 근데 부실 대출이 해소가 되나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 우량 대출을 해소를 하라고 압박을 가해야 돼요. 그럼 각이나 기업도 문제가, 금융의 문제가 또 실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MBS나 이런 것들이 거래가 되나요? 안 되죠.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들고 있는 좋은 주식, 좋은 채권을 팔아야 돼요. 그러면 심지어 좋은 주식들도 주가가 박살나게 돼요. 좋은 채권들도 채권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되고 금리가 올라가게 돼요. 예, 왜냐하면 이거에 대응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게 비단 신한은행만 이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은행도 이렇고, 예, KB은행도 이렇고, 농협은행도 이렇고, 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막. 예.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게 바로 우리가 뭐냐? 시스템 위험이에요. 예. 시스템 위험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표출이 되냐면 신한은행이 이것도 문제가 생겼어요. 이것도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당장 옆에 KB은행한테 갖고 니네 조금 여유 있으면 하루짜리 차입이라도 해줘. 예, 은행 간 차입, 뭐 콜이라든가 아니면 리보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급등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유동성 위험이에요. 2008년 9월에 리만이라는 대표적인 미국의 대형은행이 망가지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미국의 달러 리보 금리가 속등을 하기 시작을 해요. 달러 자금이 씨가 다 말랐거든요. 너도 나도 달러를 구해야 돼. 안 그러면 망할 것 같으니까요. 예, 여기까지 가는 게 결국은 시스템 위험입니다. 이렇게 되면 끝장난 거예요, 결국은요. 누군가 나서야 돼요. 누가 나서야 되죠? 예, 최종 대부자. 제가 왜 옆에 밸런스 시트 하나 더 그려놨을까요? 랜드 오브 라스트 리졸트. 누구죠? 중앙은행입니다. 중앙은행이 나서야 됩니다. 중앙은행은 자산, 부채, 자본. 사실 뭐 한국은행 같은 경우 한국은행법에 따라서 무자본 특수법인이에요. 자본이 없어요, 사실은요. 예. 근데 뭐 무시를 하고요. 근데 페드나 ECB 같은 경우는 있기는 한데 중앙은행은 뭘 가지고 있죠? 소위 말하는 부채, 이걸 뭐라고 하죠? 발권력입니다. 돈을 찍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중앙은행의 발권력, 우리가 본원통화라고 하죠. 베이스머니라고 합니다. 시중 유동성의 근간이죠. 베이스머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돈을 찍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모든 시중은행들이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008년 9월에 미국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요. 부채를 늘려요. 자산도 늘어나겠죠. 뭘 하느냐? 얘들한테 돈을 빌려줘요. 어떻게 빌려주느냐? 들고 있는 증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줍니다. 제가 돈을 빌려주면 얘 입장에서는 중앙은행 차입이 늘어난 거죠. 예. 그리고 보는 통화는 오면 뭐가 됩니까? 현금이 생긴 거예요. 그죠? 그럼 이 현금을 가지고 뭘 하면 되느냐? 뱅크런에 대응을 하면 돼요. 채권 롤오버가 안 되고 해가지고 돈을 못 구하는 거에 있어서 이 현금을 통해 갖고 중앙은행 차입을 통해서 대응을 하면 돼요. 그럼 어떤 일은 생기느냐? 바로 유동성 위험은 사라집니다. 돈은 구했다라는 거죠, 적어도요. 예. 근데 저 시스템 위험의 출발인 건전성 위험이 사라졌나요, 지금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대차협회에 다 소위 말하는 똥덩어리 자산, 부실화된 자산은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예. 저것까지 덜어내야지만 이 본질적인 시스템 위험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2008년 9월에 이 중앙은행이 대출 창구를 열어주면서 유동성 위험은 사라졌습니다. 근데 2009년 1월 되니까 미국에 또 CT가 망한대요. 미국의 AIG가 망한대요.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왜? 부실 자산을 여전히 안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2009년 3월에 미국이 뭐를 했는데요. 우리가 미국의, 이 건전성 위험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가 뭐가 있냐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코어 티어 1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핵심 자기 자본 비율이라고 하죠. 예. 뭐 바젤 3가 들어오면 보통주 자본 비율을 얼마로 맞춰야 되고 핵심 자기 자본 비율을 얼마로 맞춰야 되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건 뭐냐면 위험, 가중, 자산이 있으면 일정 부분 타인 자본이 아니라 자기 자본으로 운용을 좀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신한은행의 위험 가중 자산이 1,000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위험 가중 자산은 뭐냐면 각 자산의 가중치를 반영을 해갖고 위험 가중치를 반영해갖고 다시 계산한 거죠. 예를 들어서 현금 같은 경우 위험 가중치가 거의 빵이겠죠. 대출도 담보가 있는 대출은 위험 가중치가 낮겠죠. 반면에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이나 이런 것들은 위험 가중치가 높겠죠. 주식은 위험 가중치가 높고 국채는 위험 가중치가 낮겠죠. 1,000원이 있고요. 신한은행에 자기 자본이 50원만 있어요. 그럼 곱하기 100 하면 얼마죠? 5%예요. 근데 10%를 맞춰야 된다.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방법은 뭐가 있죠? 여기를 높이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여기를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네. 여기를 높이는 방법은 자기 제주껏 증자를 하는 겁니다. 자본 확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자본 확충이 잘 될까요? 이미 이런 은행들은 주가가 막살은 났겠죠. 거기다가 이제 증자하러 가면 잘 될까요? 여전히 건전성이 문제가 생겨 있는데. 예. 그러면 결국은 1위 가야 되죠. 근데 스스로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까? 위험 가중 자산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뭐 대출 부실화가 다 됐는데요, 이미. 그 다음에 들고 있는 증권이 거래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라는 거죠. 예.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가 있냐? 굿뱅크, 배드뱅크.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QE, 컨터터티브 이징, 양적 완화.
많이 들어보셨죠. 양적 완화 이제 워낙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금융위기 이후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 이후 양적 완화가 뭐죠?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입을 하고 돈을 찍어서요 자산에 채권을 매입을 한다라는 거예요. 돈을 그만큼 방출해 준다라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자산에 채권이 들어오고요 돈을 방출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중에 돈이 많이 넘쳐나니까 할인율이 떨어져서 주가가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방출해서. 맞는데요. 맞는 얘기인데 바로 이 QE라는 게 건전성 위험과 유동성 위험인 시스템 위험을 동시에 잡는 겁니다. 그래서 파워풀한 정책이에요. 굿뱅크, 배드뱅크 뭐냐? 아까 전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요. 2009년 1월 AIG, CT 이런 데가 망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미국이 2009년 3월에 뭘 했냐면요. 첫 번째 타프라는 걸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굿뱅크, 배드뱅크예요. 뭐냐? 은행 시스템, 금융 시스템이 다 망가질 것 같으니까 또 망가져서 또 실물 경제를 위축시킬 것 같으니까 정부가 채권을 짓거나 아니면 세금을 걷어들여가지고 그때 3,750억 달러의 구제금융기구를 하나 만들어요. 이게 이제 배드뱅크가 되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외환위기 터지고 나서 자산관리공사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정부의 공적 자금을 투입을 했어요. 이게 배드뱅크가 되고 얘네들을 굿뱅크를 만드는 겁니다. 뭔 말이냐? 지금 시중에서 하나도 거래가 안 되는 어떤 부실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가지고 가격 산정을 해요. 심사를 해서요. 그래서 뭘 하느냐? 이거를 정부 기관이 인수를 하고 나머지 뭐로 줍니까?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죠? 부실자산이 줄어들고 현금을 구해요. 유동성도 해결하고 건전성도 해결하는 거죠. 위험 가중자산이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뭐냐면 QE예요. QE가 뭐였죠? 돈을 찍어서 증권을 사요. 뭘 샀죠? 미국이 그때 국채를 사고요. MBS, 모기지 동아증권을 사요. 대표적으로 부실화됐던 자산이죠. 이걸 사요. 이걸 사주니까 마찬가지로 위험 가중자산은 떨어지고 현금으로 바뀌니까 좋아지는 거죠. 국채는 왜 사죠? 이건 재정에 합해합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부실 자산 처리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결국 정부의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세수가 없다 보니까 뭘 해야 됩니까? 채권을 찍어야 되죠. 국가 채권을요. 근데 채권의 공급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격은 빠지고 금리가 올라가요. 아니 기준금리를 제로까지 낮춰놨는데 채권의 공급이 많다 보니까 반대로 가격은 빠지고 금리가 올라가서 소비나 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구축효과,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입니다. 결국 이걸 누리기 위해서 뭘 하냐면 돈을 찍어갖고 국채도 사줘요. 미국 재무가 발행하는 채권을 중앙은행이 돈 찍어갖고 인수를 내주고 현금으로 바꿔주는 거죠. 예. 이걸 하고 나니까 미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009년 3월부터 시스템 위험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실물경제 금융시장이 빠르게 정상화됐었던 거죠. 작년에 공중보건 충격이 일어났었을 때 똑같은 걸 또 했습니다. 더 파워풀하게요. 예. 상대적으로 유럽은 과거 금융위기에 왜 더뎠었냐면 여러 가지 이유, 이 채무위기에서 벗어나는데 더뎠었냐면요. 이런 QE 조치를 굉장히 나중에 들고 나왔어요. 왜? 유럽은 아시다시피 재정이 통합 안 된 반쪽짜리 경제 공동체죠. 그러다 보니까 저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의 신용 위험을 다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독일이나 프랑스나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 스페인이 같이 공동 출자해서 갖고 만든 유럽 중앙은행이 왜 내가 이탈리아의 신용 위험을 져야 돼? 예. 왜 내가 그리스의 신용 위험을 져야 돼? 왜 내가 그리스의 정부의 국가 부채 위험을 져야 돼? 이러다 보니까 QE로 못 갔었던 거예요, 결국은. 은행들한테는 맨날 네 스스로 자본학충해서 해결을 해라. 자본학충 할 수도 있죠, 증자를 해가지고. 근데 부실자산을 완전히 떨어내지 못한 상황에서는 또 이것도 또 생깁니다. 그럼 또 문제가 생기고요. 뭐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마이너스 예금리 뭐 다양한 얘기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제가 이 시간을 얼마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만 제가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오늘 세 가지 내용 정도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로는 뭐냐? 실물경제하고 금융시장은 미러 이미지와 같다. 국민소득 항등식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워낙 익숙한 개념이죠. 근데 그걸 바꿔보면 결국 반대로 보면 수지, 금융시장이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실물경제하고 금융시장은 뗄래야 될 수 없는 관계다. 실물이 가는 곳에 돈이 있는 거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말씀드렸던 건 저는 매크로를 보다 보니까 매크로 얘기를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의 고래 목표는 뭐냐면 어찌됐건 매크로를 봐가지고 자산 가격을 예측을 해가지고 투자자들한테 뭐가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가지고 들어오는 로직을 우리가 DCF라는 결국 미래 캐시플로를 할인율로 땡겨갖고 지금 자산 가격이 적정한 게 얼마다
말 얼마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매크로 현상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양적 완화니 뭐니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익숙한데 그게 뭔지 거시경제 정책을 시스템이형과 같이 결부시켜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외환시장은 시간상 말씀을 다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나중에 이런 기회를 한번 더 주시면 아니면은 대면이 가능해지면 그때 가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파트에 대해서는 서두에서 좀 얘기를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시간이 많이 경과했는데 이 얘기는 제가 다음 주에 저희 박석중 팀장이라는 친구 이 친구가 상당 부분 얘기를 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까 싶기는 해요. 맞을까 싶긴 한데 결론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난 한 5년 이 공중보건 충격 이전에 한 5년, 10년 동안 뉴노멀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세상이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에 갇혔다라는 새로운 표준에 들어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저는 그게 지난 한 30년 동안의 신자유주의의 병폐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신자유주의가 뭐냐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지 말자, 작은 정부. 그 다음에 어떤 세계무역, 국제분업화 이런 얘기들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자, 시장에 맡기자라는 거였고 기본적으로 가계보다는 친기업 성향을 펼치는 거였습니다. 그거의 중심이 누구였냐면 미국이었어요. 1980년대 레이건 정부 때 신자유주의를 외쳤고 90년대, 2000년대 훨씬 더 심화됐었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 90년대, 2000년대 성장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국제분업화 때문에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이 금융 이전에 굉장히 많은 성장을 했었고요. 실물에 비해서 금융이 훨씬 더 커지고 이런 많은 성장을 가져오기도 했었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병폐도 가져왔거든요. 뭐죠? 대표적으로 무역 분쟁이라는 것들. 왜냐하면 중국이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맨날 싼 인건비 저부가 같이 산업만 생산을 할까요? 그건 아니죠. 미국의 어떤 기술을 위협하고 미국의 산업을 위협하죠.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간에 금융을 자꾸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시장을 키우다 보니까 금융에 초점을 맞추는 거시경제 정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재정이 아니라 주로 통화정책으로 가면서 지금과 같은 실물과 금융시장 간의 어떤 괴리, 자산가격만 계속 올라가는 이러한 현상들을 많이 연출을 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코로나 이후에 글로벌 경제 질서가 다시 좀 바뀔 수 있다는 걸 하두를 던지고 싶습니다. 뭐냐, 이미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이 코로나 이후에 글로벌 밸류 체인이 붕괴가 되면서 이제는 선진국들이 자기네들이 스스로 공장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친기업, 가계보다는 친기업 정향의 성격을 펼치고 이러다 보니까 양극화가 굉장히 많이 심화됐지 않습니까, 지금? 기업 간의 양극화, 가계 간의 양극화. 근데 이런 문제를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케인즈 아니죠.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개입을 해서 세금을 걷어서라도 이런 문제를 좀 해결을 하고 중산층을 살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 공중보건 충격이라는 게 어찌됐건 환경 문제, 기후 문제에 따라서 영향을 받은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싼 화석 에너지보다는 이제는 지구를 위해서, 이 환경 생태계를 위해서 ESG라는 거, 이러한 쪽, 인프라, 그린 뉴딜, 그 다음에 환경, 이러한 쪽으로 이제 성장을 좀 만들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얘기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러한 물결들이 어쩌면 앞으로 새로운 성장, 새로운 물가가 올라가는 시대, 그리고 새롭게 조금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시대, 이러한 것들을 만들 가능성도 있다라는 하두를 던지려고 했었던 거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요것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는 어찌됐건 간에 지금 4차 산업이라는 기술, 혁신에 굉장히 빠른 세상에 노출되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시장의 어떤 자산 가격들, 금융시장이 따라가는 거에 비해서 어떤 제도, 표준, 잣대, 기준 이러한 것들은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게 시장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나서 그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만들어지는 건데 뒤처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냐면 뭐 과거에 이코노미스트를 했었던 사람들이 올해 코스피가 3,000 올라가니까 야, 보통 실물 경제하고 금융시장은 비슷한데 우리나라 GDP가 지금 2,000조 정도거든요. 근데 코스피가 3,000 넘어가니까 시가총액이 2,000조를 넘어가요. 야, 실물 대비 지금 시장이 너무 커졌어, 금융시장이. 이거 버블 아니야? 우리가 버핏 지수라고 하죠. GDP 대비 시가총액.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반대로 제가 이런 하도를 던져볼게요. 그 GDP 대비 시가총액에서 밑에인 분모인 GDP가 소위 말하는 우리 실물 경제를 지금 다 반영하고 못하고, 실물 경제 부가치를 다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우리 이 GDP라는 거 언제 만들어졌냐면요. 1953년에 유엔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경제나 금융시장이 바뀔 때마다 이 기준을 바꿔요. 68년에 바꿨고요. 93년에 바꿨고요. 지금 우리는 2008년에 바뀐 기준으로 쓰고 있습니다. 2008년에 이 GDP 기준이 바뀔 때 지식재산권이라는 것도 부가가치에 넣어라. 그 다음에 군사거래도 부가가치에 넣으라고 했어요. 근데 그 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차 산업, 플랫폼, 그리고 요즘 뭐 암호화폐, 예, 이런 거래들, 이러한 것들이 지금 부가가치에 다 반영이 되고 있을까요? 측정이 되고 있을까요?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그 기업들을 이미 가격 투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불모의 실물경제가 소위 말하는 경제 부가치를 지금 다 대변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자도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시가총액 얘기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본시장이 총합니다. 직접금융시장이 총합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할 때 대부분 공개를 통해서 IPO를 통해서 조달을 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GDP 대비 시가총액이 200%가 넘어요. 그러면 미국은 무조건 버블이야.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미국 주식시장에서 상장된 기업 중에 10% 정도는 미국 기업들이 아니에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쿠팡이 미국 가서 상장을 해갖고 돈을 조달을 했죠. 예. 그런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 이 영미식 자본주의하고 독일, 프랑스식 자본주의하고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 프랑스식 자본주의 같은 경우에는 자금 조달을 은행에 가서 해요. 기업 공개를 통해서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GDP가 한국의 2배지만요. 시가총액은 한국하고 비슷해요. 그럼 독일은 GDP 대비 시가총액이 70%밖에 안 되는 국가예요. 그럼 얘네들은 항상 버블이 아니냐라는 거죠. 예, 그런 어떤 제도적인 차이, 금융시장을 대변하는 어떤 툴의 차이, 그리고 그런 제도나 이런 기준이 계속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례로 뭐 고여는 얘기도 있죠. 지금 빵기업들 비싸다라고 얘기할 때, 보통 미국의 PBR이 한 2배 정도 되는데, 미국이 지금 PBR이 3배, 4배, 5배래요. 근데 PBR이 뭐죠? 주당 순자산입니다. 자산, 부채, 자본. 아까 전에 자산, 부채, 자본이죠. 근데 자산은 보통 뭐가 있습니까?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이 있어요. 예. 그죠? 재무제표에서는요. 고정자산에는 보통 유형자산이죠. 예. 근데 지금은 뭡니까? 무형자산의 시대예요. 이 재무제표가 예를 들어서 바이오 산업들의 어떤 파이프라인, R&D 이런 것들을 다 담지를 못해요. 만약에 앞으로 기준이 바뀌어갖고 이걸 다 담아야 된다 그러면 부채 자본 중에서 자본이 그만큼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럼 BPS가 그만큼 올라가요. 그럼 PBR은 떨어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GDP라든가 어떤 재무제표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 금융생태계, 4차 산업혁명 이러한 것들을 다 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하두를 던지고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이었는데 제가 지금 많이 오버했다라고 하네요. 1시간 20분 정도가 됐는데 사실 제가 첫 번째 내용 말씀드렸던 건 원래 외환시장까지 해가지고 제가 보통 이제 4시간짜리 강의를 해요. 1시간씩. 근데 그거에 그냥 굉장히 짧은 버전을 땡겨왔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이런 강의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기존에 이게 어떤 딱 스토리텔링으로 딱 가야 되는데 약간 왔다 갔다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세상에 하두를 던지고 싶다라는 겁니다. 예, 뉴노멀이라는 게 어쩌면 끝나갈 수도 있다. 앞으로 세상은 성장이나 물가나 금리가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세상이 올 것 같다. 물론 한국은 안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하두를 던져보려고 했었던 거고요. 두 번째와 관련된 내용은 아마 다음 주에 저희 리서치 센터에 잘생긴 친구 있습니다. 대표 너스인 박석중 팀장이 좀 더 자세하게 논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얘기는 이 정도로 마치고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